12월 1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냉장고가 되어버렸는데요. 한반도가요. 자, 이번 한 주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중동으로 갑자기 갔습니다. 어제는 의사들 집회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나온 이후 지난 주말에 한국 정부는 진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이 상식적으로 적당히 무마해 줬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끝이 난 문제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구에서 반정부 전단이 있다고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정작 해경이 하는 꼴을 보면 이번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도 여전히 한마디로 한심한 꼴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뭐가 달라졌다라는 건지, 그리고 또 홍진호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은 왜 언론이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정권요,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추고 선동하고 또 대중의 감성을 희롱해서 한마디로 정권을 유지하고 높은 지지율을 받는다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의사들이 대거 길로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에 주최측 추산 3만 명의 의협 비대위 소속 의사들이 서울 도심 대안문에 모여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시위를 한 것은 4년 만인데요. 자, 문제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되는 부분을 사실상 전면급여를 하겠다라면서 그 희생을 의사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은 현재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보장률에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폐업하는 동네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의사들의 희생 위에 이제 전면급여까지 가게 되었을 때 현재 비급여 항목에서 적당히 이렇게 꿰어 맞추는 형태의 영업 운영이 현재의 다수 중소병원들의 입장인데, 이제 전면급여를 가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일부 대학병원이나 유명병원 외에는 병원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의 이 정부가 전면급여가 될 경우에 취할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 한 30조가 넘는 이런 지원이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국가 부담률, 즉 문재인 케어 이전에 지금 이 급여 수준이 얼마인가 하면 63.4%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OECD 국가 평균의 20%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의료비가 OECD 수준의 2배를 민간인이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이런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의료보험의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3,800가지의 진료 항목을 계속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서 2022년까지 30조 6천억을 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향후 5년에 30조 6천억이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의료계에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돈이 나올 구멍은 생각하지 않은 채 성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30조 이상의 예산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투쟁하는 이유가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현재의 수익 수준조차도 보존되지 못한다. 그래서 재정난으로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나 소비자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라는 것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획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국가 주도의 의료 보장과 또 기존의 병원들 간의 어떤 해오던 관습,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도 절묘한 타협 수준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낮은 수준의 보장률은 국민 상당수가 실손보험 등을 가입을 해서 보완을 하는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비가 국민 파탄을 20가구 중에 한 가구를 가져온다 하는 부분에서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러면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었을 거라고 보는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 특히 국가 주도의 내셔널 헬스케어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런 보장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국민들의 의료 천국이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의료 보장을 해주는 나라들도 천국이냐?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냐? 병원의 의료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병원에 가려고 문제가 있어서 예약을 잡으려면 예약이 몇 달씩 기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도 수술이나 어떤 조치를 받으려면 또 한정없이 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무상의료처럼 막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보이는 시스템은 구축해놨지만은 서비스의 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한마디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사회의 상류층이나 기득권층은 별도의 민간 의료 시장에 고액을 내고 자기들만의 치료를 받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교포, 미국의 교포 등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으로 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한국 수준의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내는 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부족한 것인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나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의료 혜택의 수준은 거의 제가 볼 땐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유럽 수준의 40에서 50% 정도의 사회보험료를 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좀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없고요. 그야말로 꽉 짜여져 있는 관료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의료나 복지 혜택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이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주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불편한 관료적 틀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관료화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비꼬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론상으로 좋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의료를 책임져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의료 시스템이,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유럽의 의료 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한국 사람 특유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솔직히 누리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효율성과 한마디로 비용 대비 가성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의료시장이 양분화되어서 공공화된 저질 의료시장과 한마디로 기업화된 고급 의료시장으로 양분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을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강남에 중심으로 해서 정권과 항상 끈을 대고 있는 대기업, 일부 의료 기업들이, 그 기업이죠. 재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의료는 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지금 강남에 사회특수청을 대상으로 해서 막대한 비용을 받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형태의 그런 클리닉들이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런 클리닉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만 보면 의료에 있어서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을 도입하고 4차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 텃밭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국민 보장성을 높여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부분들이 취해지는 것이 매우 좋을 걸로 짐작이 되지만은, 그 배경에는 한국의 최대의 대기업들이 이 의료시장을 지금 한번 보세요. 해외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점점 해외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 국내에 있어서 항상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에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지금 갖추어진 시스템, 즉 의료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전산 시스템, 그리고 의료기기 시스템, 더 나아가서 전산 장비 시스템, 이런 걸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가지고 그 속에서 공공의료시장과 양분된 자신들만의 고급 의료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죠. 왜?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도 어지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극소수를 갖다가 빼놓고는 사실상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깨고 의료 시스템을 고급 시장과 저질 시장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공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저질화되어 가야 한마디로 의료 시장에서 고급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영리병원도 생기고 하고 있죠.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지 약의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박근혜 정권에서 애를 썼는데요. 제가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일부 의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구별조차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놀아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시장의 영리화는 제일 먼저 노무현 정권, 현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의료 민영화를 이렇게 문을 열어 제끼기 시작을 했고, 의료 보장을 확대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저질 공공의료시장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의료시장, 의료 민영화 부분들을 이렇게 활짝 열어 제끼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고 판을 짜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강화되는 시도로 나타났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국민 전체의 의료급여를 높인다라는 미명하에서 그 의료급여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재원이나 감당이 가능한가, 또 현재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파괴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문재인 케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의료 보장률을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줄 거니까 이제 의료비 걱정을 하지 말라고 대중성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비급여가 악이 아니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그리고 이것은 결국 현재 의료 시스템, 동네 병원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가 2022년에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전체 의료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해 보장률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전면급여를 한다 해도 보장률은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 31조 돈으로 감당되겠는가? 아니죠. 지금 비급여 하는 부분이 급여가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분에 추가 수요가 생겨버리면서 한마디로 예산이 눈뜸이 굴러가듯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현재 비급여는 초음파, MRI 등의 검사, 각종 수술비와 치료 재료 등 근보가 안 되는 진료비를 말을 하는데 큰 병원에 갈수록 이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급여는 필요한 악 같은 존재인데요. 의료에 돌아가는 돈이 적어 진료비의 63.4%만 근보가 이렇게 커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머지 36.6%는 환자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급여로 나가는 몫이든 비급여로 나가는 몫이든 다 환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료는 공산품과 달라서 기업이 가격을 정할 수도 없고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환자 부담을 줄이려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협회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 입원료 같은 기본 진료 수가가 원가의 50%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 처치, 검사 등을 합한 전체 수가가 89.6%다. 그래서 개인이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존해 주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를 벌충하려고 이 병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비급여에서의 이런 수익을 통해서 굴러가는 거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 환자,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비급여에 급여를 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정부는 병원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험 수가를 조금 서로 합의해서 이야기를 하자. 올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정부가 적정 수가를 의사들도 만족하게 올려주면서 환자 부담을 낮추는 거는 그거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 인상은 3% 미만으로 물가 수준, 상승 수준 이하로 그렇게 묻겠다고 하면서 수가를 보장을 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약간 올리겠다고 하니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정부가 양쪽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을 말하려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어제 최대지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한 말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병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지면서 단기간에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의사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지만은 한국의 현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의료보험 통합추진위원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설립위원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의료 수가에 대한 심의위원도 했고,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아는데요. 저는 현재의 이 한국의 의료 보장 수준이 현재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여기에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을 더 받는다라고 가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험료를 더 낸다 하더라도 보장률이 그렇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의 비례해서 썩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점차 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더욱더 공공화될수록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의료 공영화를 끌고 갔던 유럽의 사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보장에서 조금 부족한 몇 가지만을 손을 대고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걸 그러지 않고요. 대책도 없이 마치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없이 의료 전면급여화가 가능할 것처럼, 그러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행태도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전면급여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30%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실손보험인이 이런 행태로 지금 이렇게 만회하고 있는 측면들도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버리면 전부 그 시스템이 흔들려 버리면서 새로운 균형이 맞춰질 건데, 그 균형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출 대비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갖다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수준의 가성비가 저는 한국 국민들의 사회 부담료 지불 수준에서, 세금 부담 수준에서 최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의료 공영화는 곧바로 의료 시장의 한마디로 양분, 즉 부자와 상류층을 위한 고급 의료 시장과 서민들을 위한 허접한 공공의료 시장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의료 시장의 양분화로 가는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의사들이 투쟁해서 눈앞의 이슈에만 집착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큰일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난 부담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의료시장으로 구분되는 행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